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제가 치과의사 생활을 20여 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좀 느끼는 게, 우리가 위가 안 좋거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내과를 가시면서 제가 간이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아요 검진을 하세요. 아무리 본인이 잘해도 어쩔 수 없이 충치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선천적으로 치아가 약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가 안 좋거나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치과를 가셔갖고 이나 잇몸을 관리하시는 게 좀 필수적인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구강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내 입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사하실 때 음식물이 많이 끼는 부분이 있다면 치과를 가셔서 검사를 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특정 부위가 반복적으로 음식물이 끼고 있다면 충치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충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로 차가운 음식을 드실 때 차갑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너무 시려 이런 정도까지 느낌이 오신다면 치아에 신경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것과는 반대로 뜨거운 음식을 드셨는데 통증이 발생하신다면 그거는 조금 더 심각한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치아 신경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염증이 생겨 있는 부위일 수가 있고요. 고름이 차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꼭 치과를 가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식사를 하신 다음에 양치를 하시는데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잇몸병 초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시면 결국에는 치아를 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치주 질환으로 진행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 이제 평상시에 이를 악무는 습관이라든가 주무실 때 이를 갈거나 하는 습관이 있다면 역시 치과 검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 사람마다 치아의 나이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 외에 별도로 생물학적인 연령에 따른 구강 건강 포인트가 있습니다. 10대, 20대의 경우에는 교환면 충치라고 해서 치아에 씹는 면에 충치가 많이 생깁니다. 이는 양치를 소홀히 하는 것과도 굉장히 관계가 많기 때문에 양치를 잘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주시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요. 또 실란트 등의 예방 치료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30대, 50대 정도가 되시게 되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발생하는 인전면 충치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서서히 잇몸 질환이 좀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고 이 사이에 틈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이 사이에도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고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들도 잇몸 관리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60대 이후가 되시게 되면은 노년층에서는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이 호르몬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침샘 조직이 노화에 따라서 입이 자주 마르는 증상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연령대별 구강건강관리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에 맞춰서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부분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들 이를 떼우면은 씌워야 되고, 이를 씌우면은 나중에 신경치료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이를 빼게 되더라. 그러자니 내가 치료 안 받고 그냥 놔두다가 나중에 더 썩으면 빼고 그냥 임플란트 하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물론 치료받은 치아가 건전한 자연치보다는 수명이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전한 자연치의 상태를 100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치가 생긴 치아는 치아의 그 점수가 많이 떨어지겠죠. 한 40점 정도로 떨어진 치아를 한 80점에서 90점 정도로 만드는 거죠. 이런 80점, 90점짜리 치아가 또 충치가 생기게 된다면 치아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치료하면은 이를 빼게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얼굴이 나이를 먹는 것처럼 치아도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치아도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 마모도 정도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나이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백골이 된 사람들의 유해가 발견되었을 때 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백골의 치아를 조사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의학자 중에서는 치과의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나이 외에도 치아의 DNA를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의 가족관계라든가 아니면 또 치과 기록이 있으면 치과 기록을 이용을 해서 본인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상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입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특히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치태와 치석은 1mg 안에 약 1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질환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구강 청결을 유지하여서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양치 습관을 갖는 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역시 잘못된 정보들로 구강 건강을 망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양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싹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치 전에 칫솔에 물을 묻힌다. NO. 양치 시 치약에 물을 묻히면 치약의 농도가 희석이 되어서 물을 묻히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역시 물을 묻히지 않고 양치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면 양치를 안 해도 된다. NO입니다. 구강 세정기는 구강 세정 보조 용품일 뿐입니다. 칫솔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절대 칫솔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셀프 스케일링 제품을 사용하면 치아 건강을 좋게 유지할 수가 있다. NO입니다. 전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치석이라는 것은 셀프로 잘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고요. 괜히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시면 입안에 상처가 나서 오히려 좀 덧날 수도 좀 있고 어떻게 잘 해갖고 치석을 일부 제거를 하셨다 그래도 제거된 부위는 굉장히 거칠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물이 더 잘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꼭 치과에서 전문가에게 받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치약이나 칫솔을 쓰세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칫솔을 오래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저렴한 칫솔,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일반적인 칫솔을 자주 바꿔서 쓰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냥 마트 같은 데 가셔갖고 쉽게 구할 수 있는 1+1 이런 거 쓰셔서 한 달 정도 쓰시다가 새 걸로 바꾸세요. 치아 살균기 뭐 이런 거 쓰셔갖고 좋은 칫솔 써서 오래 쓰시려고 균 죽이고 이런 거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칫솔을 새 걸로 바꾸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치약을 2개를 좀 쓰고 있어요. 처음에 양치를 한번 한 다음에 저는 치간 칫솔을 좀 씁니다. 이 치간 칫솔은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들 일반 칫솔로 닦지 못하는 부분을 닦기 때문에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기 위해서는 항상 치간 칫솔을 쓰시고 젊으신 분들은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에 틈이 없기 때문에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가시면 치실을 쓰시는 것도 좀 좋습니다. 의외로 방금 양치를 했는데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나오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능성 치약을 사용을 해서 다시 치약을 묻히고 양치를 한 번 좀 더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능성 치약을 쓰시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왜 기능성 치약을 나중에 사용을 하냐면은 치면에 있는 플라그라는 것들이 좀 있죠. 이 플라그는 치면 세균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막이 제거가 돼야지 기능성 치약의 약효가 치아에 잘 스며들어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기능성 치약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플라그 제거가 원활하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양치 처음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가 시린 때 쓰는 기능성 치약을 묻혀서 양치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좀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치아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모제가 어느 정도 좀 들어있는데 이 마모제는 각 나라별로 약간씩 함량이 틀립니다.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좀 세게 닦는 것들을 좀 좋아하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를 세게 닦는데 마모제가 너무 강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치약은 마모제를 조금 낮춰놨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우리나라 같이 빡빡 닦지 않고 약간 좀 설렁설렁 닦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모제 성분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강한 마모제가 들어있는 치약을 우리나라 분들이 세게 빡빡빡 닦으시면은 치아가 닳아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기능적인 부분들에서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 치약은 불소 치약입니다. 요 근래 1500ppm짜리 치약들이 이제 식약청 허가를 맡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구입하기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쉽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충치 예방 효과도 굉장히 좋고 또 초기 충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린 학생들
또는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충치균도 치아를 파먹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당분을 먹고 삽니다. 문제는 이 충치균들이 포도당을 배사를 하고 산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충치균들은 산을 배설을 하게 되고 이 산이 치아에 닿게 되면은 치아에서 칼슘을 빼버립니다. 이 칼슘이 녹아내리면서 치아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치아가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건데, 이때 녹아버린 칼슘의 빈자리를 불소가 대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치아가 오히려 칼슘이 있을 때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초기 충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이왕이면은 불소 성분이 고농도로 포함이 되어 있는 치약이 그 효과가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1500ppm짜리 불소 치약을 충치가 많거나 충치 예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칫솔이나 치약 외에도 구강 건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치간 칫솔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기들 꼭 젖병 브러시 조그만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솔이 들어가면서 주위를 다 닦아줄 수가 있거든요. 많이 치간 칫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치의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간 칫솔이 들어가면 무조건 써라라고 얘기를 해요. 10대든 20대든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가면 못 쓰지만 치간 칫솔이 들어가면 치간 칫솔을 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치간 칫솔 계속 쓰면 이 사이가 벌어지거나 잇몸이 상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를 잘 닦아두면은 잇몸의 붓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잇몸 사이의 공간이 오히려 잇몸의 붓기가 빠지니까 더 커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잇몸이 잇몸뼈에 착 달라붙는 현상입니다. 안정이 되는 상태고요. 이렇게 안정이 되게 되면 오히려 공간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 사실 저는 치간 칫솔을 사용한 지가 거의 20-30년 정도 좀 됐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거면 제가 쓰지를 않겠죠.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양치법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회전법이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회전법이라는 거는 치아를 이렇게 잇몸 위쪽으로 대갖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를 닦으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게 이제 조금 힘든 게 손목을 돌리면서 하니까는 이게 손목이 좀 쥐가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저는 그냥 좌우로 닦을래요. 우리 TV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닦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도 치카치카라고 배우는 게, 이거를 좌우로 닦는다 해서 횡적으로 닦는다 해서 횡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치아 뿌리 부분 쪽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절대 안 돼요. 나쁜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굳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횡마법으로 이를 닦으실 때는 치아 뿌리 부분은 안 닦게 치아 머리 부분 쪽을 닦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에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치간 칫솔이 치아를 통과를 하죠. 칫솔로 아무리 잘 닦으셔도 이렇게 이와 이 사이 부분은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것은 꼭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담은 틀렸습니다. 사실 잇몸만으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너무 힘듭니다. 소중한 치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항상 청결하게 구강건강 관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요즘 미백 치료에 대한 문의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면접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기에는 취업을 앞둔 젊은 층의 미백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치아가 누울해서 오해를 받는다던가 또는 치아에 검붉은 줄이나 심 반점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밝게 웃지를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치아는 왜 색이 변하는 걸까요? 치아는 구강 내에 노출이 되고 난 뒤부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음식을 드시면서 자연 착색이 좀 되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치아는 두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층은 희고 투명한 범낭질이라는 층이 있고요. 안쪽으로는 연노란 색깔의 상아질이 있습니다. 치아의 색은 이 두 개 층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치아의 외부 범낭질이 얇아지거나 치아 내부의 상아질이 두꺼워지면서 치아가 누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현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변색과는 다르게 인위적인 환경의 문제로 치아 색깔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 침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착색인데요. 치아의 수평으로 검붉은 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착색은 어렸을 때 약을 복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나 여드름이나 눈병 또는 귓병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항생제로 발생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흔히 치아색이 변하는 이유로 음식물들을 많이 꼽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아를 변색시키는 대표적인 음식물로 레드와인이라든가 커피, 녹차 또는 초콜릿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두 음식에 함유된 색소 때문에 발생되는 거라서 색소 자체가 치아에 직접 침투하지는 않고 외부에 달라붙는 외인성 착색입니다. 이 외인성 착색은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또 간혹 물어보실 때 빨대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치아에 착색이 안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빨대를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어서 치아에 음식물이 닿지 않도록 삼키게 됐을 때 된다는 얘기지 빨대로 먹기 때문에 착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음식이라는 게 또 맛을 느껴야 되고 그러면은 혀에 닿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치아의 착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을 받거나 또는 미백 치료 또 양치를 잘하시게 되면 쉽게 착색이 제거가 될 수 있으니까 먹는 음식물들은 편하게 드시는 게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간혹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교정치료를 끝나고 교정장치를 뗐더니 치아가 얼룩덜룩하게 변해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정 기간 동안 교정장치가 붙어 있는 부분이 제대로 양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종의 초기 충치 현상들입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정을 받거나 하실 때는 더 열심히 양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시면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토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위산 때문에 치아가 부식이 되는, 그러니까 치아가 녹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는 강한 산성을 포함하고 있는 위산이 역류를 하면서 치아 내부, 특히 이제 혀 안쪽 부분들을 부식을 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치아를 약하게 만들 수가 있고 충치도 잘 생기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자주 넘어오거나 그러신 증상들이 있다면 내과적인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것이 치과 치료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그 블루투스라는 용어 많이 쓰시죠? 블루투스의 어원을 혹시 좀 아시나요? 블루투스의 명칭은 북유럽을 통일한 덴마크 왕 헤럴드 블라탄드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헤럴드 블라탄드는 늘 블루베리를 즐겨 먹어서 치아가 푸른색을 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라는 이름은 그가 북유럽을 통일한 것처럼 PC와 휴대전화 또는 디지털 기기까지 모두 하나의 무선 통신 규격으로 통일한다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치아색을 딴 IT 기기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흥미롭죠.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도통 치아가 하얗지 않고 누런색을 띠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셀프 미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간혹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안 되는 방법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치아에 바르고 알루미늄 호일을 감싸서 팩을 하면 치아가 하얘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때 SNS에 많이 올라왔던 방법이라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베이킹 파우더는 우리가 세제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치아 표면에 묻은 묵은 때를 벗겨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아가 하얘지는 효과를 보는 건 아니고요. 레몬즙을 거즈에 묻혀서 치아 표면을 닦아내면 치아가 하얘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렌지나 레몬과 같은 신맛이 나는 과일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과일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산성분은 치아 표면을 부식을 시킬 수 있는데 칼슘을 빼내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부식이 되면은 치아가 좀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져서 하얀색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마치 하얀 분필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건데 이게 역시나 치아가 하얗게 된 거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역시 치아 색을 밝게 만드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사과 식초를 희석을 시켜서 입안에 머금고 매일 양치를 하면은 치아가 하얘진다라는 얘기도 있죠. 역시 식초의 산 성분 때문에 일시적인 탈해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작용이고요. 이 방법을 오랫동안 쓰시게 되면 오히려 치아를 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산에 의해서 부식이 되기 때문에 절대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런 카더라 정보들은 절대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되고요.
잘못하면 오히려 치아나 잇몸에 자극만 주게 되니까 주의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민간요법을 넘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약품으로 셀프 미백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 또한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치아나 잇몸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실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과산화수소를 이용을 해서 미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치의학에서 미백을 할 때 사용하는 약물의 주 원료가 과산화수소수인 거는 맞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응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약국에서 과산화수소수를 사서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알아두셔야 할 것은 과산화수소수는 세포 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처 입었을 때 과산화수소수, H2O2 약국에서 사서 바르면은 굉장히 좀 따갑고 통증을 좀 느끼시죠? 이런 독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직접 치아에 댔을 때는 잇몸에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약국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과산화수소수는 보통 3% 정도의 농도를 갖고 있는데, 실제 미백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0%에서 15%, 병원에서 직접 하시는 거는 약 35% 이상의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국에 있는 것만 갖고 쓰기는 어렵고, 농도를 더 높여갖고 정말 뭐 10%, 20%, 30%까지 높여서 쓰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잇몸에 화학적인 화상도 입게 되기 때문에 큰일이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거 쓰시지 마시고, 35% 정도 이상 되면은 독극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의료용으로 구입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도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쓰지 않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치과에서 사용을 할 때는 잇몸을 다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그런 고농도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미백 치약을 사용을 했을 때 그럼 미백 효과가 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미백 치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치약보다는 미백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 고농도의 약재를 포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낮은 농도의 농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농도가 낮다 보니까 치아 깊숙이 침투를 할 수는 없고요. 치아 표면에 있는 착색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아에 그동안 낀 착색들을 제거를 하거나, 치과에서 미백을 이미 한번 한 뒤에 그 미백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정도라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좀 있습니다. 구독은 충치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결국 치아의 색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에 의한 전문가 미백 시술을 받는 방법인데요. 흔히들 여러분들이 이제 미백을 받게 되면 치아가 하얗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문가 미백을 받으셔도 치아가 하얗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치아의 명도를 좀 높여서 원래 있는 치아의 색깔을 돌리는 방법인데요. 치과에서 미백을 하실 때는 우선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치석이라든가 외인성 착색 물질들 제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잇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잇몸에 보호 장치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댐이라는 장치를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약재가 잇몸에 침투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치면에 골고루 약재를 분포를 하고, 마지막으로 광조사기를 이용해서 약재를 활성화시키는데, 약재 안에는 광기시 물질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특정 파정에 쪼이게 되면은 약재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킨 약재들이 치아 내부에 침투를 하게 되고, 이 약재들이 치아 내부에 있는 고분자 화합물들을 끊어서 저분자 화합물로 만들면서 치아는 밝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미백 시술을 받은 뒤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미백 약재가 치아 안에 고분자 화합물들을 끊어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화학적인 반응을 하려고 하는 성질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커피라든가 아니면 뭐 레드와인이라든가 착색성이 강한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끊어진 부분들에 좀 들어가서 치아가 더 어두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백이 끝난 직후에는 약 3일에서 5일 정도는 착색성이 강한 물질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 이후에 치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정상적인 식습관을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연치의 색깔보다 훨씬 더 밝은 색깔을 원한다. 정말 연예인같이 나는 하얀 색깔을 원한다. 보통 일반적인 미백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때는 보통 보철 미백이라고 얘기하는 라미네이트나 올세라믹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자연치아에서는 연예인들이 보시는 그런 색깔까지는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치는 하고 보고 계시는 거죠? 요즘 치아 미백에 대한 관심도 높은 만큼 그에 대한 고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치아 미백은 치아를 약하게 만들거나 이를 시리게 만든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미백 직후에는 약재가 치아 안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찡한 통증을 일주일 정도, 3일에서 5일 정도까지는 이런 약재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증상을 느낄 수는 있지만 서서히 약재가 분해가 되고 약효가 떨어지면서 치아 구조는 안정을 띠게 되고 여러분들의 통증도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특별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치열이 불규칙하거나 상하악이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않아서 자꾸 입을 가리게 되거나 외모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많이 찾아보시는 게 바로 치아 교정인데요. 교정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치아의 배열을 가지런하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고르지 못한 치열에 벌어진 치아 또는 덧니, 돌출입들을 개선하는 치료입니다. 심미적인 개선뿐 아니라 치아 본연의 기능도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치열을 가지런하게 만들어 구강위생 상태를 증진시키고 저작 효율을 높여서 소화기관의 영양분 흡수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도 교정을 했는데요. 무려 40대에 교정을 했습니다. 보통은 보시는 것처럼 윗치아가 아래치아를 덮는 게 정상적인 모양인데 저는 위아래 치아가 이렇게 만나는 절단교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였어요. 저는 제가 정상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동안.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는 친구들은 윗니가 아랫니를 이렇게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쟤네들은 도대체 라면을 어떻게 끊어 먹을까? 이게 이렇게 엇갈리면 라면 같은 게 잘 안 끊길 텐데 좀 불쌍하다. 쟤네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겠지. 얘기하지 말아야지. 근데 나중에 제가 치대를 들어가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비정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사실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진짜 교정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내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교정 치료를 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좀 웃기는 얘기 같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아주 자랑스럽게 치아를 보이면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좀 경험했던 그런 치아 교정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지금부터 싹 좀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교정을 하면은 예뻐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일 텐데요. 치아 교정을 하시게 되면 확실하게 예뻐집니다. 치아 교정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은 남들이 다 너는 괜찮아,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거울을 볼 때 나는 이가 좀 튀어나온 것 같아, 이가 삐뚤어졌어, 나는 덧니가 심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정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자신감을 찾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치과 의사로서 참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교정치료가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미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우리나라 교정 같은 경우에는 가지런한 치열뿐만이 아니라 하안모, 아래쪽 얼굴의 3분의 1을 이쁘게 만드는데 매우 발달해 있어요. 최종적인 얼굴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자, 각 나라마다도 선호하는 얼굴의 형태가 있는데요. 어떤 측정값을 이용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치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측정값들은 단지 치아뿐만이 아니라 성형치료에도 많이 응용이 되는데요.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강남에 가보면은 다 얼굴들이 똑같다. 모두 똑같은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의 비율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의사들이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비슷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고, 치과에서도 치아 교정을 할 때 동일한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앞니의 각도라든가 이 코와 이 치아의 각도라든가 또는 입술과의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아를 이동시키면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도들을 계산을 해서 치아를 가장 아름답고 예쁜 모양을 만드는 게 요즘 교정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각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얼굴에 따라서 교정법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계란형의 얼굴을 선호했죠. 근데 근래에는 V자형 얼굴을 선호를 하죠. 앞니의 경우에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옥니의 치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여성스럽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덧니를 귀엽다고 해서 덧니를 보존하면서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이 발달한 얼굴을 굉장히 남성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슈퍼맨 같은 경우 보면은 턱이 굉장히 발달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강인한 남성성을 상징하는 그런 얼굴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턱이 굉장히 작거나 우리 보통 무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교정을 통해서 개선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정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턱 성장을 조절하는 성장 교정, 다음으로는 치아만을 움직이게 되는 치아 교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장 교정의 경우 어릴 때부터 턱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자극해서 주걱턱이나 무턱이 되는 것을 막고 치아가 충분히 배열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그 목적에 있습니다. 반면에 성인의 경우는 치아만을 이동해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더 이상 턱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턱 공간이 부족할 때는 발치를 해서 교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근래에는 교정 치료 방법도 많이 발전이 되어서 성인의 경우도 어느 정도의 턱 확장은 가능해지는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 양악수술이라는 것들이 있죠. 치아만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교정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이런 턱 성장을 유도를 하거나 턱 수술을 병행해서 수술 교정을 하게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교정이 불가능한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잇몸병이 좀 심하시거나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럴 때는 치아에 적절한 교정력을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정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나 올세라믹 같은 보철을 이용한 교정 방법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치과 가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찾다 보면은 너무 많은 교정 장치나 교정 방법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게 내 치아에 맞는지 구별을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고민이 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 쉽게 교정 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정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특히 이제 보통 옛날에는 철도끼를 빤다고 얘기들을 하죠. 금속 교정 장치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이게 치아 바깥쪽에 붙여서 입술 쪽에 붙이기 때문에 순축 교정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놀려서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거를 치아새 걸로 바꾼 세라믹이나 레진을 이용한 교정 장치가 나왔어요. 나는 그런 치아색 교정 장치도 좀 보기 그렇다 이랬을 때는 치아의 안쪽에다가 교정 장치를 붙이는 설측 교정 장치라는 것도 개발되었습니다. 설측 교정 장치는 치아를 안쪽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치아를 밖에서 미는 순축 교정 장치에 비해서는 교정 기간이라든가 교정의 미세한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치료 비용도 조금 더 비쌉니다. 근래에 많이 접하실 수 있는 클리피시나 데이몬 교정 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교정 장치가 얇은 철사를 이용해서 고정했던 거에 비해서 자가결찰 장치라는 것을 이용해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철사에 의한 마모력을 없앨 수가 있어요. 교정 시간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비용은 기존 교정 장치보다는 조금 더 고가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투명 교정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인비절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치아에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교정 장치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쉽게 본인이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통 22시간이나 그 이상 끼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는 밥 먹을 때 외에는 항상 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교정 장치를 선택한 이유에는 분명히 특별한 약속이라든가 중요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의 편리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만, 그것도 잠잘 때만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끼고 있는 착용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착용을 하지 못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인비절라인이라는 것은 특정 회사의 상품명이고요. 보통은 투명 교정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투명 교정 장치와 인비절라인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6개월 정도 교정을 해서도 교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 치아 교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 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니만 교정을 하거나 치아 한두 개만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짧은 기간에 교정이 가능하지만 전체 치아를 재배열을 하고 그 구강 상태를 개선을 하는 데는 최소 2년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치아 교정은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절한 힘을 치아에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치아에 부착된 장치가 꼈다 뺐다 하는 투명 교정 장치보다는 치아에 지속적으로 가하는 힘이 강한 부착형 장치들이 훨씬 더 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가 결착 브라켓, 그러니까 데이먼이나 클리피쉬 같은 경우 훨씬 더 짧을 수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브라켓 장치, 혈축 교정 장치, 투명 교정 장치의 순서로서 교정 기간의 길이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하실 때 또 이제 많이 고려를 하시는 게, 이를 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를 안 빼고 교정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덧니가 나거나 치아가 삐뚤빼뚤하게 난 이유는 치아가 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턱이 좀 작아지는 쪽으로 좀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아가 다 들어갈 틈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는 것을 많이 또 선호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제가 옛날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교정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교정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임플란트 자체는 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임플란트와 교정이 같이 필요할 때는 교정과 임플란트를 병행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아무래도 빨리 교정 장치를 떼고 싶으니까 이거 좀 교정 빨리 끝나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정 치료를 제일 빨리 끝내는 방법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원에서 오라고 할 때 오고, 장치 끼라고 그러면 끼고, 고무줄 끼라고 하면 끼고, 큰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잘 따라 하실 것 같지만은 의외로 안 지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정장치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에 한 번씩 치과를 내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아에 가해지는 힘들은 3주나 4주 정도가 되면은 그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치과를 못 갔는데 8주 뒤에 간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4주 동안은 전혀 교정이 된 게 아니고 그냥 교정장치가 입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셔서 교정장치를 교체를 하거나 새로운 힘을 부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래야만 원하는 시기에 빨리 교정을 마치실 수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 먹을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정 중에는 너무 딱딱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끈적끈적한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딱딱한 음식을 드시다가 그게 교정장치에 걸리면은 교정장치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요. 또 병원을 다시 찾아가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간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치를 하실 때는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양치 도구를 쓰시는 것이 좋아요. 먼저 가운데 홈입하져 있는 교정용 칫솔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좀 좋고요. 이때 치약은 가급적인 불소가 함유된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정 중에는 치실이 아무래도 교정장치에 걸리기 때문에 시간 칫솔을 사용을 하셔서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음식물들을 닦아주셔야 되는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못 쓰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교정을 하시게 되면 치아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 틈 사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교정을 하신 동안은 젊은 분들도 치간 칫솔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꼭 사용해 주시면 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거는 구강 세정기입니다. 어금니 위쪽의 안쪽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칫솔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 세정기를 이용을 해서 수압으로 그쪽 부분의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시면 효과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세정기는 절대 양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정기를 쓰신 뒤에 양치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구강 세정기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치식으로 욕실 같은 데다 놓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고 가장 흔하게 접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직접 전원을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피가 좀 큽니다. 두 번째는 이동식 물 세정기가 있어요.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안에 물을 채우고 배터리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전동 칫솔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수압은 아무래도 거치식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휴대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도에 직접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는 수도 직결식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수도에 직접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그 구조도 굉장히 간단하고 공장이 적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2만 원 안쪽에서도 사용을 해서 저렴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사용할 때마다 수도 꼭지에 연결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요.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것을 쓰시는 게 좀 좋고요. 잇몸에 손상을 주면 안 되므로 잘 알아보시고 검증된 브랜드의 것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